네, 강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환율이 결정되는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누차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수강생분들께 처음에 첫 시간에 이 환율은 교환 비율의 준말이 아니고 외국돈의 단가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올립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 한 4, 5주, 5, 6주 지난 다음에 제가 불쑥 학생분들께, 수강생분들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환율이 뭐죠?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교환 비율에 이렇게 딱 튀어나옵니다. 이 말씀이 튀어나와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워낙 기존 경제학에서 고정관념을 심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뇌리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또 며칠 지나고 나면 환율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환 비율의 준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을 교환 비율의 준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환율 이론을 정말 이해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께서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올바르게 설명드리듯이 환율은 외국돈의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이럴 때는 그 다음 이론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환율에서의 exchange는 교환이 아니라 외국돈입니다. 외환, foreign exchange입니다. rate는 비율이 아니라 단가, unit price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외국돈의 가격입니다. 환율은 외국돈의 가격입니다. 외국돈이 달러라면 달러 값입니다. 달러 값이 환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돈, 이게 지금 달러입니다. 미국의 달러하죠. 이 외국돈도 내국민, 한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상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미국 돈, 이 달러화는 미국에선 화폐입니다. 화폐라고 하면 전문화된 지급수단으로서 그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는 재화가 화폐인데요. 이 달러화는 미국에서는 전문화된 지급수단이면서 널리 통용되는 재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화폐입니다. 한국에서는 전문화된 지급수단인 건 맞습니다. Specialized means of payment죠. 이건 맞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거 통용이 안 되죠.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편의점 가서 이거 내고서 뭐 우유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걸로 택시비 지급 못 하죠. 네.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 외국돈은 하나의 상품인 겁니다. 머니가 아니고 하나의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죠?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배우시는 거죠. 제가 사실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니까 하고 여쭤보는 것 자체가 좀 결례일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이거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죠? 상품에 대한 수요. 뭐죠? 경제 주체들이 사고자 하는 그 상품의 양이죠. 상품에 대한 수요. 상품에 대한 구매 수요와 상품의 공급은 뭐죠? 경제 주체들이 팔고자 하는 그 상품의 양, 판매 공급이죠. 상품의 가격은 상품에 대한 수요와 상품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외국돈도 하나의 상품이니까 외국돈이라는 상품의 가격도 외국돈에 대한 수요와 외국돈의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외국돈에 대한 수요. 말하자면 사고자 하는 외국돈의 양이죠. 외국돈에 대한 수요. 외국돈을 경제용어로는 외환이라고 그러죠. 외환이라고 합니다. 외국돈을 외환이라고 그러니까 외국돈에 대한 수요는 경제용어로는 외환 수요라고 합니다. 사고자 하는 외환의 양. 외국돈의 공급은 외국돈이 경제용어로는 외환이니까요. 외국돈의 공급은 외환 공급입니다. 외환 공급. 팔고자 하는 외환의 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돈의 이 가격도 외환 수요와 외환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외환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공급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팔고자 하는 외환의 양입니다. 팔고자 하는 외환의 양. 일정 기간 동안 경제 주체들이 팔고자 하는 외환의 양입니다. 이를테면 팔고자 하는 달러화의 양인 거죠. 매도하고자 하는 달러의 양. 편의상 달러 매도 희망량, 달러 매도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외환 수요는 뭡니까? 외환 수요는 수요니까 경제 주체들이 사고자 하는 외환의 양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경제 주체들이 사고자 하는 외환의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자 하는 달러화의 양이죠. 그 달러 매수 희망량, 줄여서 달러 매수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을, 외국 돈을 달러로 대표시킨다면 외환 공급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달러 매도량이고요. 외환 수요는 달러 매수량입니다. 달러 매수량. 달러 매도 희망량, 달러 매수 희망량이죠. 네. 그래서 환율은 즉 달러 값은 외환 공급과 달러 매도량과 외환 수요, 달러 매수량, 이 둘이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균형을 이루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상품의 가격이 상품에 대한 수요와 상품의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율, 달러 값도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결정되는 기본 메커니즘. 자,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가 만나는 개념적인 시장. 이런 거 우리가 외환 시장이라고 합니다. Foreign Exchange Market죠. 외환 시장. 그럼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로축은 환율입니다. 달러 값이죠. 달러 값. 달러 값이고 가로축은 달러와 양, 외환의 양입니다. 외환의 양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상향하는 곡선이 있죠. 이 우상향하는 곡선이 그 공급 곡선, 외환 공급 곡선입니다. 달러 매도량이죠. 달러 매도량. 그럼 이 외환 공급 곡선이 왜 이렇게 우상향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우선은 묘하게 이 외환 공급 곡선도 일반 상품의 공급 곡선처럼 이게 우상향을 합니다. 달러 값이 올라가면 더 많이 팔려고 그러고, 달러 값이 떨어지면 덜 팔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은 외환 수요입니다. 달러 매수량, 사고자 하는 외환의 양, 사고자 하는 달러와의 양인 거죠. 이것은 이렇게 일반 상품의 가격, 일반 상품 수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왜 우하향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서는 이게 외환 공급 곡선이고 이게 외환 수요 곡선이다. 이게 팔고자 하는 외환의 양이고 이게 사고자 하는 외환의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외환 시장에서 양자가 균형을 이룬 수준. 다시 말하면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는 이 지점에 해당하는 이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1달러당 1,000원이면 1,000원으로.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은 높아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환율이 이게 1,000원이라고 치고요. 이 균형 환율이 1,000원입니다. 만약에 1,200원이면 1,200원에서 형성됐다고 치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1,200원이 형성되었다고 치면요. 이 1,200원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네, 사고자 하는 양입니다.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팔고자 하는 양이 더 많죠. 팔고자 하는 양이.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들은 이만큼인데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 사람 중에 이만큼은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니까 어떻게 되죠? 달러를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 달러를 팔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환율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달러 값은
1200원에서 1000원을 향해서 하락을 합니다. 다음, 만약에 환율이 어떤 이유로 지금 800원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칩시다. 800원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치면 이제 반대죠. 자, 팔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인데 사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 사려는 사람은 달러를 더 많이 살려고 달러를 이만큼 지금 그 초과 소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못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못 산 사람들이 달러를 사기 위해서 더 비싼 값을 주더라도 800원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그 달러를 사겠다 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 달러 값이 올라가죠. 달러 값이 올라갑니다. 800원에서 1000원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그 환율이 달러 값이 1000원이 되었을 때 이제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해서 달러 값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사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거지만 높아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가 균형을 이룬 이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외환 공급, 외환 수요. 외환 공급이라는 거는 팔고자 하는 양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달러를 가지고서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달러를 어디에서 얻었을까? 즉,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달러가 어디서 났을까? 그죠? 그 다음, 지금 여기서 수요 입장은 달러를 사려고 그러는 거죠. 이분은 또 달러를 왜 사려고 그럴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외환 공급은 경제 주체들이 팔고자 하는 외환의 양, 달러 매도량이고 외환 수요는 경제 주체들이 사고자 하는 외환의 양, 달러 매수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외환 공급과 외환 수요 각각의 원천이 무엇인가? 원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 말하자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 공급의 원천. 외환 공급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공급. 외환 공급의 원천. 다시 말하면 경제 주체들이 달러화를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달러화가 어디서 생겼을까? 어디에서 달러화를 구했을까? 어디에서 달러를 입수했을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상품 서비스 수출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입니다. 첫 번째 원천입니다. 자, 우리가 수출업체가 미국에 물건을 수출합니다. 상품을 수출합니다. 수출하게 되면은 대금을 받게 되죠. 대금을 뭘로 받죠? 대금. 원화로, 한국 돈으로 받습니까? 아니죠.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달러화로 받죠. 달러화 받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인에게 수출하게 되면, 팔게 되면은 우리는 달러화로 지급을 받습니다. 대금을. 그러면 달러화로 지금 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수출업체는 그 달러화를 그대로 손에 쥐고 있나요? 손에 쥐고 있을까요? 그대로 그냥 주머니 속에 넣고 있나요? 아니죠. 이 수출업체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를 고용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 지급해야 되고 또 그 납품업체로부터 부품 같은 거 납품 공급을 받았죠. 또 그러고 나서 또 자기가 은행에 대출 받았으면 은행 이자도 지급해야 되고 또 나중에 배당도 해야 되고 등등 이렇게 한국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한국 돈을 쓸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수출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금으로 받은 달러화를 손에 그냥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떡하죠? 외환시장에 나가서 팔아야 됩니다. 팔아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환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가 수출했다는 이야기는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았고 그 달러화를 그냥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에다가 내다 팝니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로부터 달러화가 가득이 됐고 이 가득한 달러화를 외환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외환 공급의 첫 번째 원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상품 및 서비스 수출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천입니다. 첫 번째 원천입니다. 그죠? 수출을 하게 되면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그런데 임금도 지급해야 되고 한국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이 달러화를 팝니다. 이게 외환시장의 공급으로, 달러화 공급으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원천입니다. 두 번째 원천은 자본 유입입니다. 영어로는 캐피털 유입이 인플로우라고 그러죠. 캐피털 인플로우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입니다. 자본 유입. 자,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를테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본이 유입되는 겁니다. 캐피탈 인플로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자본이 유입돼서 이제 이분들이 미국 그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이 달러 가지고 직접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나요? 바로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한국에 개설된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이거를 달러를 팔아가지고 한국 돈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한국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캐피탈 인플로우, 자본 유입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자본 유입분만큼 외환시장에 달러 매도 공급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본 유입분만큼. 그래서 이 자본 유입으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 이것이 두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공급,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의 첫 번째 원천은 수출입니다. 수출 대금이 달러화로 돼 있고 달러화로 수출 대금을 받았고 이것이 외환시장에 나옵니다. 편의상 이제 제가 앞으로는 그 가정을 하기로 할 겁니다. 가정을 편의상 그냥 이렇게 수출 대금 받은 것은 그냥 다 외환시장에 판다. 물론 그 일부만 팔고 일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수출업체들은 자기가 가득한 달러화의 대부분을 그 외환시장에 파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그냥 수출받은 거, 수출 대금은 그냥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화를 판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자, 또 자본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또 이 중에 사실은 뭐 일부를 남겨놓고 외환시장에 팔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자본 유입분만큼 달러를 다 판다. 외환시장에 판다. 이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한 가정입니다. 네. 그러면 외환 공급의 첫 번째 원천은 수출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 두 번째 원천은 자본 유입으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 이게 첫 번째 구성 요소, 두 번째 구성 요소인 거죠. 세 번째 원천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공적 외환 보유고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외국한 평형기금을 통해서 달러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 한국은행이 또 말하자면 통화계정을 통해서 그 외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양,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러화의 양을 우리가 외환 보유라고 그러거든요. 그 앞에다 공적이란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공적 외환 보유. 그럼 이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생기냐면 그냥 정부나 한국은행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죠. 정부나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그 달러를 사들이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서 달러를 사들이고 또 정부는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해서 마련한 원화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해서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달러를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 사들인 달러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 이것이 외환 보유고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거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정부나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사서 쌓아놔야 이게 외환 보유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는 건 아니죠. 쌓아놨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헐어서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고로부터 달러 매도 공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쌓아놓은 것 중에 일부를 헐어서 그 외환시장에 파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외환 공급이 됩니다. 외환 공급. 그래서 세 번째 원천은 외환 보유고입니다. 외환 보유고죠. 외환 보유고 하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이 세 번째 구성 요소가 됩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도 있습니다. 수출도 아니고 자본 유입도 아니고 외환 보유고도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그냥 단순 투기, 왜 우리 외환 시장에서, 은행 같은 데에서 그 외환 딜링 하는 분들 계시죠? 이건 완전히 투기적 동기입니다. 그때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샀다가 좀 오르면 팔고, 또 내릴 것 같으면 팔았다가 내리면 사고, 이런 목적으로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분들이 달러를 팔 때 이 달러 매도 공급입니다. 이거는 투기적 트레이더에 의한 달러 매도 공급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이 투기 요인에 의해서 이것도 아니고 단순 투기 요인의 트레이딩 하는 것은 그 환율의 대세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금액에 비해서는 이것이 그 순 매도량이나 순 매수량이 많지 않고 대세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얘는 그냥 생략을 할 겁니다. 이거는 생략을 할 겁니다. 요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여러분께서는 외환 공급의 원천은 수출, 자본 유입, 외환 보유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괄호를 쳐놓는 건요. 이거는 민간 부분에서 일어난 거고, 요건 이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 당국이 이제 개입을 할 때 생기는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놨습니다. 이게 외환 공급의 원천입니다. 자, 외환 수의 원천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환 수의 원천. 첫 번째 원천은 상품 서비스의 수입입니다. 수입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 상품 서비스 수입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입니다. 임포트 수입이죠. 자,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사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려고 할 때 수입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지급해야죠. 대금 지급합니다. 대금 지급할 때 원화로 지급하면 될까요? 미국 사람들이 안 받죠? 그러면 어떡하죠? 달러로 지급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수입업자라면 현재 지금 원화만 가지고 있어요. 한국 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외환 시장에 참여해야 됩니다. 외환 시장에 참여해서 달러화를 사야 되죠. 사서 사들인 달러화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지급을 하죠. 네.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환 시장에 참여해서 그 수입에 쓸 그 결제 대금만큼 달러화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입이 임포트가 외환 수요의 첫 번째 원천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천. 상품 서비스 수입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가 첫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아까 공급의 경우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본 유출입니다. 자본 유출. 영어로는 캐피털 아웃플로우죠. 아웃플로우입니다. 캐피털 아웃플로우. 자본 유출. 자본 유출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를테면 미국의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미국의 주식을 사려고 하면 한국 돈을 들고 미국에서 사려고 그러면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혹은 미국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 외환 시장에 참여해서 달러화를 사야 되죠. 사야 됩니다. 달러화를 사야 하고, 달러화를 사서 산 그 달러화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피탈 아웃플로우,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자본 유출만큼 그 자본 유출을 위해서 달러화를 사서 외환 시장에서 사서 유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 유출 위한 달러 매수 수요가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 원천은 임포트 수입이고 두 번째 원천은 자본 유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어서 쌓여지는 게 아니죠.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사들여야 됩니다. 그럼 외환 보유고를 쌓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외환 보유고 확충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 이것이 세 번째 원천입니다. 세 번째 원천. 네 번째 원천은 아까 제가 투기적 트레이더 말씀드렸죠. 이 투기적 트레이더들이 사고 팔고 할 때, 살 때가 있는 거죠. 살 때. 이것이 이제 외환 수요가 되는 거죠. 외환 수요가 되는 겁니다. 투기적 트레이더에 의한 달러 매수 수요. 근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의 대세를 결정짓는
이런 변수는 아니고 또 이 순매도 양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제가 앞으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팔고자 하는 달러의 양, 외환 공급과 사고자 하는 달러의 양, 이것이 균형을 이룬 수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상품 가격이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외환 공급은 첫 번째 원천이 수출입니다. 수출. 두 번째 원천은 자본 유입, 캐피탈 인플로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천은 외환 보유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 이렇게 그 외환 공급의 원천은 이 세 가지입니다. 구성 요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품 서비스 수출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 자본 유입으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 그리고 외환 보유고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 외환 공급의 구성 요소입니다. 외환 수요의 구성 요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상품 서비스 수입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 자본 유출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 외환 보유고 확충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